쌍무계약의 두 번째 위험부담이라는 게 나와있죠. 간단합니다. 위험부담은 갑과 을 사이에 1월 10일 날 주택을 매매를 했는데 이 주택이 1월 15일 날 지진으로 멸실이 됐다. 계약 후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 그렇죠? 계약 후에 갑은 을에게 주택을 넘겨줄 수 없게 되었고, 두 번째 갑하고 을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지요.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후에 어느 한쪽 당사자의 채무가 양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갑의 채무는 소멸하지요. 이때 을의 채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걸 위험부담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쉽게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의 문제를 위험부담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내용은 단순하죠. 원칙,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 갑이 부담하라. 두 가지죠. 갑은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미리 받은 계약금 따위는 반환해라. 반환하라.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자,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은 을은 주택을 넘겨받지 못했지만 대금은 지급해야 한다. 두 가지 경우. 채권자 을의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또 하나는 채권자 지체 중 30일 날 넘겨주기로 했다. 30일 날 넘겨주는데 을이 돈을 못 준다.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 그 상태에서 지진이 났다. 이런 식으로. 채권자 지체 중 양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이때도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그래서 을은 대금을 지급하라. 여기서 갑. 예컨대 갑이 보상금 등을 받았다. 그럼 갑은 을로부터 대금도 받고 보상금도 받았죠. 이중이득이죠. 이러면 안 된다. 갑, 네가 을로부터 대금을 받았다면 따로 이익이 생긴 경우 그 이익은 을에게 상환하라. 이득 상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 추가적으로 생각하실 게, 이렇게 위험부담 상황이 생겼다 하더라도 위험부담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대상청구라는 게 있어요. 대상청구. 어찌됐든 을은 자신 채무를 이행을 해. 그리고 갑에게 주택 대신 보상금을 내놔라. 보험금을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뭐라 한다? 대상청구. 그것도 있을 수 있다. 위험부담은 그 정도죠. 조문 간단히 눈두장 찍으신 다음에 의 요건 간단히 확인하시고 오른쪽 호가만 머릿속에 딱 넣으시면 돼요. 원칙, 채무자 위험부담. 예외, 채권자 위험부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채권자 위험부담 중에서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의 반가로 1번까지만 보세요. 반가로 2번은 우리 시험 범위 바깥에 있고 거의 안 나오는데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의 반가로 1번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죠. 좀 어렵죠? 일단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해요. 그럼 권리와 의무는 당사자한테 생기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갑이 을과 계약을 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돈은 병에게 지급하라고. 을이 이걸 수락을 합니다. 낙약자. 그래서 제3자 병에게 권리가 생겨요. 이런 걸 뭐라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한다. 계약상 권리가 제3자에게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되죠. 거기 얘가 하나 나와 있죠. 주택 분양 보증이라고.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건설회사가 분양보증회사와 보증계약을 한다. 내가 혹시 부도나면 네가 분양 의무를 이행하라. 이걸 뭐라 한다? 주택 분양보증. 첫째, 내가 부도나면이라는 조건을 붙어있다.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두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에게 권리만 생기는 건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병에게 권리만 생기는 게 아니라 잔금을 납부할 의무도 생긴다.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포함된다. 일단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구별 개념은 암기사항이에요. 특히 병존적 채무인수와 변제를 위한 공탁은 이게 어떤 건지 몰라도 된다 그랬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병존적 채무인수와 변제를 위한 공탁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암기. 자, 출연관계라고 해서요. 갑을 사이의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를 기본관계, 보상관계라 하고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하는데 이 기본관계, 보상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갑이 이렇게 물건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어른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기본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면에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 따라서 설령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요약자나 낙약자는 자신 채무행을 거절, 대항, 항변 할 수 없다. 빡 머릿속에 박는 거죠. 이렇게 거의 공식처럼 외우시다가 이거 가지고 대입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장을 넘겨보면 판례가 있죠.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낙약자는 세 번째 줄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이기 전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 등을 이유로 자신 채무행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대가관계를 이유로는 뭐뭐 할 수 없다.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매매와 같은 유효한 쌍무계약이 체결되고 두 번째, 제3자 약관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죠.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특약하는 게 존재해야 되죠. 자, 이때 제3자 약관과 관련해서 첫째, 이 제3자는 태어나 설립 중 법인이어도 된다. 즉, 현존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죠. 두 번째, 곧 제3자,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 2번 있죠. 제3자가 취득하는 게 주로 채권이지만 3번, 물권도 가능하다. 네 번째,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제3자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도 괜찮다. 갑이 이렇게 물건을 팔면서 대금을 안 받을 테니 병한테 꿔준 돈 받지 말아라. 을이 알았다. 이렇게 제3자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도 괜찮다. 5번이 아까 봤던 주택 분양보증계약처럼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효력이라고 조문이 쫙 나와 있어요. 539조이나 제3자는 직접 권리를 취득한다. 2항, 그러려면 제3자가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누구한테? 낙약자, 즉 채무자에게. 잊지 마세요. 요약자에게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539조 2항. 그 다음에 40조, 540조. 얘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면 낙약자는 최고할 수 있다. 물어볼 수 있다. 수익을 받을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얘가 대답을 안 해서 확답을 받지 못했다. 결론,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외워야 돼요.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41조, 제3자가 수익에서 표시한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일단 그 정도 조문 확인하셔야 돼요. 맨 밑에 제3자 권리 취득 요건이라고 오른쪽 맨 위에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두 번째 칸 수익의 의사 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도 유효 요건도 아닌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제3자의 지위 중에서 2번 제3자가 수익의 의사 표시했다. 거기서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꼭 기억해야 되죠. 얘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어. 그럼 이행을 해야 돼. 근데 안 하고 있어.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 계약해제 갑이. 제3자는 계약해제하지 못한다. 원상회복 부당이득 반환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서. 따라서 낙약자는 소익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원상회복 따위를 청구할 수가 없다. 마지막. 제3자는 뭐 할 수 있다? 손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되죠.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박스 안에 2번에 양가로 2, 양가로 3. 그 정도. 제3자를 위한 계획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답으로 요 정도입니다. 거기 사기강박은 좀 까다로워요. 사기강박은 뭐 서로 사기강박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기강박이니까 취소하면 되는데 이 제3자가 사기강박을 한 경우 이게 110조 2항의 제3자의 사기강박이냐? 그렇다. 110조 2항의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요약자가 수익자로부터 사기강박을 당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야 취소할 수 있다. 문제는 요놈이 110조 3항의 제3자냐? 아니다. 보호되는 제3자는 아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취소되었대.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110조 2항의 제3자에는 해당이 되지만 110조 3항의 제3자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 총론 마지막이 계약의 해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계약 해제는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해달라 그랬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을 했어. 유효하게. 그 후에 해제 사유가 생겨요. 계약 체결 후에. 그래서 그걸 이유로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을 시켜요. 마지막으로 일방적인 의사표시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아예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소멸시키는 철회하고 구별해야 되고요. 계약 당시 취소 사유가 존재해서 취소하는 계약의 취소와 구별해야 되고요.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해지와 구별해야 되고요. 일방적인 거니까 합의 해제하고 구별해야 되고요. 해제 의사를 표시해야 되니까 해제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실권약관하고는 구별하자 그랬어요. 자, 이렇게 5개를 구별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합의 해제가 핵심이죠. 해제는 일방적인 거, 상대방이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 합의 해제는 계약이죠. 계약을 합의 해제합시다라고 청약을 하고 상대방이 승낙을 함으로써 기존의 계약을 통해서 해제시키는 그런 걸 합의 해제를 한다. 두 번째, 합의 해제는 계약이니까 단독행위인 해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의무 없고 이자가산 의무 없다. 2개 꼭 기억해야 되죠. 합의 해제는 이자가산 의무 없고 손해배상 의무 없다. 잊지 말자. 단 합의 해제도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며 적어도 원상회복 의무는 있고 이자를 가산할 필요는 없지만 받은 돈을 돌려줘야 될 의무는 있고 원상회복 의무 제3자 보호된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합의 해제한 후에 다시 그 합의 해제를 통해서 소멸시킨 계약을 부활하는 약정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권약관은 당사자가 특약을 하는 거라 그랬죠. 뭐라고? 이러이러한 경우 계약을 해제된다라고 특약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이렇게 계약을 자동으로 해제시키는 특약을 실권약관이라고 했는데 이때 중도금과 잔금은 좀 다르다.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고 잔금은 상대방과 동시행 관계다. 따라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자동 해제되지만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되는 약정이 있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동 해제되지 않고 그 잔금의 지급이 지체 상태여야 자동 해제된다. 2가지 구별해서 기억하시죠. 그런 내용들이 146, 147페이지까지 있어요.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해제에서 중요한 게
해제 사유고요. 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고 법에서 정한다 그랬죠. 요게 중요하죠. 법정 해제 사유. 법정 해제 사유도 크게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가 있고 어떤 특정한 계약에만 규정이 된 개별적 법정 해제 사유가 있는데 그중에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로 우리 민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 게 두 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여기까지만 규정을 두고 있다. 규정이 있다. 이행지체도 보통의 이행지체와 정기행위 이행지체로 나뉩니다. 보통의 이행지체와 정기행위 이행지체. 규정이 있는 이 두 개 외에 불완전 이행이라는 게 있고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있고 불완전 이행, 부수적 채무 불이행, 채권자 수령지체라는 게 있고 기타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든가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5가지가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행지체 제일 중요하죠. 제일 기본이 되니까. 자, 오른쪽에 보면 맨 밑에 보통의 이행지체가 있어요. 544조에서 보통의 이행지체 어떤 거예요? 매수인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요건이 뭐죠?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한 후에 해제할 수 있다. 근데 예외가 하나 있죠.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네 글자로 뭐라 한다 그랬어요? 이행거절.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행거절. 자, 일단 조문 확인하고 넘겨봅니다. 2번이 중요한 요건이죠. 최고하라 말이죠. 다만 그 최고는 반드시 기간을 명시해서 최고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그 당구장은 뭐예요? 최고 필요 없는 거.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는 거. 미리 특약을 한 경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행 거절의 경우, 조금 이따 보게 될 정기행위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이 있는데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기본적으로 최고 필요 없다. 자, 밑에 관련 판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게 이행거절이죠. 자, 이행거절.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 1월 30일이 이행기인데 27일 날 채무자가 나 돈 안 줘 그랬다. 이때 채권자는 30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자신의 반대 의무를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고 이미 이행을 거절한 채무자에게 이행을 최고할 필요 없이 해제권이 생긴다. 그런데 해제를 하기 전에 이행 거절 의사가 적법하게 철회가 되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라. 최고 후에 해제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하죠. 이행 거절 의사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2번. 과다 최고는 뭐 두 가지가 있죠. 과다한 정도가 근소한 경우가 있죠. 두 번째 줄에 보면 비교적 적거나 이렇게 돼 있죠. 이럴 때는 원래의 급부 범위 내에서 최고 효력이 있는 반면에 네 번째 줄에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다 그러면 최고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돼요. 최고의 효력이 있어야 해제권이 생기는데 따라서 최고의 효력이 없다면 해제권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545조 정기행위.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 되는 행위. 아버님 팔순 출장 뷔페 7시까지 불렀다 안 온다. 이런 게 정기행위 이행지체. 정기행위 이행지체는 최고 없이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해제된다가 아니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의사표시는 따로 해야 한다. 이행불능의 경우는 최고 필요 없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디귿. 최고 필요 없다. 동그라미 3번. 불완전 이행. 이행은 했는데 제대로 안 한 경우. 둘로 나눈다 그랬어요. 완전한 이행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완전 이행을 뭐라 했죠? 추완. 완전 이행을 뭐라 한다고요? 추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해제. 추완이 불가능하다면 최고 없이 해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불안정 이행 밑에 있는 판례는요, 부수적 의무. 부수적 의무. 아까 뭐 임야 매매 계약을 하면서 묘지 2기를 넘겨주기로 했다거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검인 계약서에 있는 실제 금액을 줄여서 기재하기로 약정을 했거나, 이럴 때 묘지 2기를 이전할 채무, 검인 계약서를 다운 계약서로 써줄 채무, 이런 것들은 뭐에 불과하다?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 기억하시죠. 4번 채권자 지체는 뭐예요? 이거 이행지체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죠. 매수인이 대금을 못 줘. 이행지체. 그래서 물건을 수령을 지체해.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 그럼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저기서 돈을 내놓고 이행 최고, 물건을 수령하라. 수령 최고. 이렇게 얘기죠. 이행 지체와 수령 지체는 동전의 양면. 이행 최고 후 해제, 수령 최고 후 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죠? 해제 사유 중에서 지금 체크해야 되는 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제 사유가 생겨서 해제권이 생겼어요. 그 다음 150페이지 해제권의 행사 543조 1항 상대방에게 하라. 2항 철회하지 못한다. 즉 해제는 해제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말이죠. 두 번째, 상대방이 해제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하지 않고 있더라.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해제권자에게 물어볼 수 있다. 최고. 계약을 해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물어볼 수 있다.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했다. 해제권은 소멸한다. 최고에 의한 해제권 소멸. 그게 하나 있죠. 552조 1항 2항. 자, 방식 일방적인 거다. 해제권 행사 여부는 자유다. 쭉 내려서 4번 해제 불가분성. 각과 을이 공유 토지를 팔았다. 그런데 병이 대금을 안 준다. 해제권자는 각과 을이다. 반대로 병이 대금을 주는데도 각과 을이 지분을 남겨준다. 해제권자는 병이고 상대방이 2명이다. 이렇게 해제권자나 상대방이 2인 이상일 때 전원이 행사하라. 전원에게 행사하라. 어느 1인만 해제했다. 어느 1인에게만 해제했다. 계약은 해제되지 않는다. 그죠? 행사의 불가분성. 어느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나머지도 소멸한다. 소멸의 불가분성. 두 가지가 있죠. 임의 규정입니다. 자, 해제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해제 효과가 나왔습니다. 해제 뜻, 합의 해제와 구별, 해제 사유 중에 법정 해제 사유, 그리고 해제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에 관해서 최고하고 불가분성하고 이렇게 딱 해제 효과 중요하죠. 세 가지 큰 효과가 있죠.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 두 번째 무슨 의무 발생? 원상회복 의무 발생. 세 번째가 뭐가 있죠? 551조 손해배상 책임. 이 조문 외워야 되죠. 조문 자체가 잘 나온다 그랬어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먼저 소급소멸에서 뭐가 문제가 된다 했어요? 부동산 매매. 갑과 을이 계약을 했다.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그런데 갑이 계약을 해제해버렸다. 물건 뺏어갔죠? 계약이 소멸하게 되면 등기도 무효가 된다. 따라서 갑이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면서 을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누구에게 복귀한다? 갑에게 복귀한다. 따라서 갑은 복귀한 소유권에 기초해서 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기본이죠. 여기서 제3자 보호가 문제가 된다. 548조 1항 단서에 의하면 설령 계약이 해제되어 소급하게 소멸하더라도 제3자 보호된다.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 첫째. 이때 제3자란 두 덩어리가 있다. 해제 전 을과 거래한 제3자. 해제 전. 이때는 선, 악, 불문하고 보호된다. 반면에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제했는데
을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을과 거래한 사람. 이 사람은 뭐만 보호된다? 선의만 보호된다. 두 덩어리가 있다. 548조에서는 그냥 제3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대법원이 이걸 세분화한다. 해제 전 제3자는 선악불문,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제3자는 선의만. 조금 이따 체크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 제3자냐 아니냐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외워야 될 게 나왔네요. 151페이지에 가면 해제 효과 548조 1항, 2항. 2항은 받은 날부터 이자가 산, 받은 날 잊지 마시고 돈을 돌려줄 땐 받은 날부터 이자가 산하라. 551조 조심하시고 밑에 반가로를 번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그 동그라미 3번 가서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그 중에 1번. 잘 보세요. 각괄이 계약만 한 상태예요. 얘가 대금 채권이 있어요. 대금 채권이. 그거를 병한테 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계약이 해제했을 때 이 병 보호되냐? 안 된다. 계약이 해제가 되면 소멸한 채권 양수인, 채권 압류 가압류, 채권 전부명령을 받은 자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채권 잊지 말자. 채권 키워드예요. 2번 같은 게 전형적인 거죠. 아파트 분양권은 채권이에요. 따라서 이 분양권을 내가 샀는데 분양계약이 각과 을 사이에 아파트 분양계약이 있었고 을이 갖고 있던 분양권을 병한테 판 상태에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이 보호되는 제3자냐? 아니다. 채권을 취득한 자에 불과하다.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제3자는 보호되는 제3자 아니라 그랬고 그리고 4번 조심하자. 각과 을 사이에 토지 매매가 있었다. 토지 매매. 을이 건물을 지었다. 그리고 을이 건물을 팔았다. 그 후에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됐을 때 갑, 을 사이에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토지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의 양수인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 아니지요. 왜? 얘는 토지를 산 적이 없어요. 토지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의 양수인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 아니다. 그 내놓으면 꼭 기억하자. 됐습니다. 152페이지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는데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다. 왜? 부당이득 반환은 선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다른데 원상회복은 선악불문하고 전부 반환하라.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다. 선악불문 전부 반환. 그 내용 중에서 다시 한번 금전은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라. 조심하자. 그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 판례가 있어요. 매수인은요. 목적물의 감가비 따위는 반환할 필요가 없죠. 그 동그라미 2번 감가비 정도 체크하자. 매수인은 물건을 반환할 때 감가비도 반환해야 되는가? 감가비는 반환할 성질이 아니다. 어차피 감가는 일어나게 돼 있으니까. 동그라미 2번. 마지막으로 따로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자, 이때 손해배상. 이행이익배상이에요? 실내이익배상이에요? 졸고 계셨구나. 이행이익이지. 왜? 계약이 유효한데 이행이 안 돼서 해제가 됐잖아. 그러니까 무슨 이익배상이에요? 이행이익배상. 안 졸았는데 안 졸은 걸 알아야 돼요. 계속 안 졸았어. 그 옷도 확 형광색으로 눈에 확 뜨는. 저도 안 졸고 있어요 지금. 아주 강렬한 옷을. 이행이익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계산하기 쉬운 실내이익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원칙은 무슨 이익배상이라고요? 이행이익배상. 아주 잘 나오죠. 맨 밑에 판례. 자, 오른쪽에 해제권 소멸과 관련해서 특수한 소멸 사유 2개. 반가로의 동그라미 1, 2. 동그라미 1은 아까 봤죠? 최고의 한 소멸. 동그라미 2가 뭐예요?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놈이
매수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수인은 지가 계약을 해지하면 원물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원물을 개조 가공해서 다른 물건으로 만들어 버렸거나 원물을 멸실시켜서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럴 때 그 매수인의 해제권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게 2번이죠. 특수한 해제권 소멸사에 2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지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또 나기는 어렵다 그랬습니다. 계속적 계약 거래기에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해지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만 조심하죠. 한 장을 넘기면요, 회사의 이사가 이사직을 취임하면서 회사 채무를 보증을 섰어. 그런데 중간에 이사를 사임하게 됐어. 이사직을 사임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회사 채무에 대해서 보증 채무를 부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는 기존의 보증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어. 단. 이사직을 취임하면서 회사 채무를 보증 섰는데 액수가 딱 정해져 있는 특정 채무를 보증 선 경우에는 나중에 설령 이사직을 사임했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그래서 판례가 이렇게 돼 있어요. 회사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계약 특정 동그라미, 그 옆으로 쭉 가서 채무 동그라미, 그 마지막에 뭐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그 가운데 뭐라고 돼 있냐면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 근보증이라고 돼 있어요. 계속적 보증은 뭐고 포괄 근보증은 뭐예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몰라. 궁금하면 저한테 뭐 문자를 하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몰라도 돼. 그 다음이 중에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 근보증과는 달리라고 돼 있죠. 그쵸? 달리 해지할 수 없다고 돼 있으니까 말 만들어 보세요. 회사 이사직을 취임하면서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 근보증을 한 경우에는 나중에 사임했을 때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가 되겠죠. 있다가 달리라고 돼 있으니까. 그죠? 그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나온 적이 있어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 근보증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찬가지로 달리를 뭐로 바꿔서 마찬가지로로 바꿔갖고 출제한 적이 있어요. 아주 거지 같은 놈이 출제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수험생들이 어디가 틀렸는지를 못 찾았어요. 기억하시면 돼요. 계속적 보증, 포괄 근보증 해지할 수 있다. 특정 채무 보증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답을 고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게 됩니다. 이 정도? 계약 총론 이 정도입니다. 제가 오늘 떠든 거에 답이 5개가 들어있어요. 나중에 시험장에서 확인해 보세요. 기억이 나시면 참 좋은데 못 하시더라고, 제가 떠든 거를. 시험 끝나고 나서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언제 했어요? 다들 그러시고. 기억이 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강론은 매매, 교환, 임대차 3가지 법이 있는데 그중에 뭐 매매 중요하고 임대차 중요하죠. 매매 2문제, 임대차 3문제 보통 비율로 따지면 비슷해요. 2.5 대 2.5 그래요. 매매,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납불. 이때 재산권 꼭 소유권에 한하지 않는다. 지상권 양도 같은 것도 있죠. 임차권 양도 같은 것도 있죠. 타인 물건 매매도 유효하다. 장래 재산권도 된다. 아파트 분양계약처럼. 대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된다. 그게 일단 의구 특징이 되겠죠. 매매계약의 성립,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대한 의사치만 있으면 성립한다. 대금 지급 시기, 장소, 방법 합의가 없어도 계약은 성립한다. 2번째,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과 지급하고자 하는 대금도 반드시 계약 당시에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그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 첫 번째. 2번째가 매매 예약이라는 게 있죠.
매매계약도 일단 계약이죠. 다만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계약. 그 매매계약 중에서 일방계약이 있죠. 우리 민법은 일방계약만 규정해 놨죠. 그래서 일단 매매계약은 일방계약으로 추정한다 그러죠. 자, 이때 일방계약이 뭐다? 예약 당사자 중 한 사람에게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준다. 첫째, 예약 완결권은 일방적으로 본계약을 성립시키는 형성권이다. 그래서 예약을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본계약이 체결된다. 따라서 예약 당시에 본계약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그 기준은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본계약이 일방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거기까지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되죠. 형성권 행사 기간을 정하자면 10년이다. 너무 길다. 따라서 상대방은 최고 할 수 있고 기간 내 확답을 갖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형성권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이다. 제척 기간은 소멸시효 기간과는 달리 중단 정지가 없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설령 미리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예약 완결권은 제척 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중단 정지가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나중에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에서 써먹지요. 가등기 담보 수단으로. 계약금이 중요하죠. 올해 나옵니다. 사례 형태로. 각과리 갑소유 A 토지로 1억에 매매 계약을 하면서 당일날 의리갑에게 1,000만 원의 계약금을 주었다. 가로 열고 위약금 특약은 별도로 있다 또는 없다. 뭐 이렇게 딱. 계약금 나옵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셨다가 올해 나오는지 보세요. 이렇게 나오는지. 대금은 액수는 바뀔 수 있어. 뭐 3억, 이렇게 3천만 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이 타방에게 교부했다가 돌려받는 금전기타 물건도 계약금이 될 수 있으므로 첫째, 계약금은 대금 일부의 성질이 없다. 두 번째, 계약이 이행되면 계약금은 반환하는 게 원칙이다. 어떤 기능이 있나? 증약금이 최소한도의 기능. 민법은 해약금으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 세 번째, 특약을 하면 위약금. 뭘 해야? 특약을 해야. 하나면 위약금의 성질은 없다. 위약금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이 있다 해서 그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으로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반환하고 실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어쨌든 위약금은 특약이 있을 때만 위약금의 성질이 있고 만약에 특약을 해서 위약금의 성질이 있을 때 그 위약금은 손해, 배상, 액의 예정으로 추정. 따라서 계약금을 몰수하는 걸로 끝.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계약금을 주고받으려면 반드시 계약금 계약이란 걸 해야 되는데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 따라서 매매계약이 실효되면 계약금 계약도 실효가 된다. 독립한 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할 필요는 없고 계약한 이후에 계약금을 주고받더라도 계약금 계약에 해당한다. 세 번째가 중요하죠. 요물계약이다. 계약금을 주고받는 약속만으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주고받아야 성립한다. 따라서 이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해서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따라서 주계약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단 일부만 지급했을 때 1,000만 원을 계약금을 주기로 했는데 100만 원만 줬을 때 이걸 지급받은 매도인이 만약에 계약금 계약을 해제하려면 받은 것의 2배인 200이 아니라 받기로 한 것의 2배인 2,000만 원을 상환해야 계약금 해제가 가능하다.
라는 최근 판례가 하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해약금 보면 되죠. 이것도 뭐 크게 두 덩어리만 보면 되죠. 일단 해약금이란 계약금을 주고받은 양당사자에게 뭐가 생긴다? 해제권이 생긴다. 그죠? 그게 해약금이에요. 그때 그 해제권을 언제까지 어떻게 행사하는가? 언제까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행 착수 개념이 중요하죠. 근데 어렵다 그랬어요. 이행 착수 개념이. 이행 준비 이후, 이행 제공 전. 이게 이행 착수라 그랬어요. 이행 준비 이후, 이행 제공 전. 다 필요 없고 이행 착수 인거 아닌 거 각각 두 가지씩 기억하자 그랬어요. 이행 착수 인거. 중도금지급과 등기소 동행 촉구. 그죠? 아닌 거 두 개. 토지거래 허가 받은 거하고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하고 두 가지는 이행 착수가 아니다. 딱 그거 외우면 돼. 특히 토지거래 허가하고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건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꼭 기억해. 또 하나는 어떻게 해제하는가?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포기함으로써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이때 배액 상환을 제공해야 된다 그랬죠. 배액 상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액 상환을 제공하면서 두 번째 상대방이 거절한다 해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공탁까지 할 필요 없다. 언제까지 어떻게 행사하는가. 그때 효과. 아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는 효과가 세 가지였죠. 예? 아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 효과가 왜 이렇게 세 개 썼었잖아요. 세 개. 뭐? 소급 소멸, 원상회복, 손해배상 세 개. 예? 그럼 얘도 그러냐? 얘도 아니다. 얘는 소급 소멸 하나만 딱. 원상회복 의무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무지하게 나오죠. 이것도 지문이. 예? 무지하게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계약금 해제 효과 두 개 없다. 원상회복 의무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 얘기야. 거기까지. 155페이지. 2번 매매의 성립의 양가로 1에 반가로 1. 반가로 2는 심심할 때. 맨 밑에 매매 예약 조문함기. 564조 1항 아무것도 아닌데 잘 나와요. 조문이. 155페이지 맨 밑에 564조 1항 2항. 2항에서 잘 나오는 조문입니다. 3항까지. 다음 페이지 반가로 2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3, 판례 2개. 밑에 양가로 3에 계약금. 의하고 법적 성질은 됐고 법적 성질의 동그라미 1번 요물계약. 자, 오른쪽에 계약금의 법적 성질.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위약금은 특히 1번 특약을 했을 때만. 그래서 그 밑에 관련 판례. 잘 나오는 판례죠. 해약금의 해제 반가로 4. 동그라미 2. 해제 방법. 박스 2번, 3번. 박스 안에 2번, 3번.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행사기간. 맨 밑에 2번.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 이행착수 전형적인 거. 다음 페이지. 이행착수와 관련해서 1번의 양가로 1과 양가로 2. 두 개 구별. 동그라미 4 해제 효과 박스. 동그라미 5번은 뭐예요?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해제권이 하나씩 생긴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 상태에서 누군가가 채무 불이행을 하면 법정 해제권이 하나 더 생기겠죠. 아니. 여기 잠깐만 보세요. 각과 을사에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줬어요. 그럼 일단
계약금 해제권이 하나씩 있지요. 그죠? 그 상태에서 얘가 이행 지체가 있어요. 그럼 갑은 상당한 기간을 줘서 이행을 최고하겠지요. 안 하면 갑에게는 해제권이 또 생기죠. 그때 해제권은 뭐예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권. 그걸 이렇게 말을 해요. 계약금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정 해제권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어려워요. 말이. 동그라미 5번. 그렇게 나옵니다. 지문은 촌스럽게 계약금 해제권이 있어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하나 더 생긴다.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 계약금의 교부에서 해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권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말이 아주 거지같이요. 양가로 3번에 계약비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약정이 없으면 반반 부담한다 그랬죠. 여기서 조심하실 거 계약비용에 해당되는 것과 아닌 거 구별하는 거. 계약비용에 해당되는 거 3개. 측량비용, 감정평가비용, 계약서 공증비용. 인거 아닌 거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매매계약의 성립을 봤어요. 효력. 일단 효력은 별거 없죠. 매도인 권리 의무, 매수인 권리 의무죠. 조문이니까 간단히. 자,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해줘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목적물의 과실. 쉽게 생각하세요. 아파트 매매했는데 그 아파트에 월세 100만 원이 나와. 이걸 누가 수취할 것인가? 과실 수취의 문제. 깔끔하죠? 목적물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등기 전후 아닙니다. 인도 전후예요.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다만 판례 예외가 하나 있죠.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부지급. 그럼 누가 수취? 매수인. 그것만. 오른쪽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 대금 지급 의무와 이자 지급. 이자를 왜 지급해요? 대금을 주기 전에 물건부터 인도받았네. 과실이 생기네. 그러니까 물건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에 뭘 줘라? 이자를 줘라. 과실 수취하니까 매수인이. 대금에 이자 지급이 있죠. 두 번째 대금 지급 거절권. 이건 뭐죠? 동시 이행함권 말고 대금 지급 거절권이 하나 더 있다. 어떤 경우? 매매 목적물의 권리 주장자가 생겼을 때. 나는 분명히 갑으로부터 101호를 샀는데 갑하고 101호를 매매했는데 계약 후에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자가 나타났더란 말이지. 권리 주장자. 만약에 이 사람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누가 소유자인지 확정되기 전까지는 나 돈 못 주겠다. 그게 뭐다? 대금 지급 거절권이죠. 반가로 2번. 이때 매도인의 대응수단 2개. 매도인 대응수단 2개. 공탁하라. 공탁을 청구하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면서 대금을 청구하거나. 그 매도인 대응수단 2개. 대금지급 거절권이죠. 4번은 추정한다만 어느 일방의 이행기한이 정해져 있다. 상대방 동일기한이 있는 걸로 추정. 5번 대금지급 장소. 약정장소가 있으면 약정장소, 없으면 원칙이 매도인의 현 주소지. 단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을 때 어디? 인도장소 이렇게 되죠. 인도장소. 그 다음에 이제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자, 담보책임은 아주 내용이 어렵다 그랬고요. 오늘 저하고 외우시죠? 오늘 오셔서 그나마 듣고 가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저하고 오늘 이거 외우고 가세요. 일단 담보 책임은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대로 넘겨준다, 못 넘겨준다? 못 넘겨줘요. 권리를 제대로 못 넘겨주거나
소유권은 넘겨줬는데 물건에 물리적 하자가 있거나 그런데 매도인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이럴 때 부담하는 책임이 뭐다? 담보 책임. 법정 무과실 책임.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원래는 매매가 있고 경매가 있고 이 두 가지는 물건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채권 매매가 있다. 담보 책임이 이런 게 있다. 크게. 그 다음에 물건을 매매했을 때 또는 경매했을 때 하자가 크게 두 개가 있다. 권리를 제대로 못 넘겨주는 권리의 하자와 물건 자체의 하자.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좀 전에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완전한 재산권 이전. 이게 의무잖아요. 그런데 그 재산권을 제대로 못 넘겨줬다. 이게 권리하자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권리하자, 매매, 물건을 샀는데 소유권을 제대로 넘겨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게 권리하자란 말이에요. 이 권리하자가 있을 때 담보 책임 5개를 오늘 외우자. 제발. 전부가 타인 권리. 갑이 을에게 1000평을 팔았는데 1000평이 전부 병소유. 그런데 못 넘겨줬어. 선의의 매수인, 해제, 손해배상 청구. 악의의 매수인, 해제만 할 수 있다. 그죠? 전부 타인 권리라는 사실을 몰랐던 매수인, 알았던 매수인 느끼겠죠. 선악. 악의라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다. 여기에 매도인도 모르고 있었다면 해제할 수 있다. 그죠? 도선에. 그리고 만약에 매도인이 선이어서 해제를 하고자 한다. 매수인이 선이라면 손해를 배상하라. 왜? 손해배상 조건이 있으니까. 하지만 매수인이 악이라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그림으로 머릿속에 박으세요. 연상기억법이라고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사진 찍듯이.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 갑이 을에게 1000평을 팔았는데 700평만 갑소유고 300평은 병소유인데 그거를 을에게 못 넘겨줬다. 일부 타인 권리. 일단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그 모자라는 300평 값 대금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이든 악의든 일타대감. 여기에다가 선이라면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거를 1년 내에 하라. 1년 내. 1년 내. 위에 건 기간 없다. 근데 이건 있다. 기간 기산일이 2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잊지 말자.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선이라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일부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딱 이렇게 되죠. 일타대감 선에서. 50평 아파트 수량 지정 매매를 했는데 45평밖에 안 됐다. 주택과 창고를 샀는데 창고가 이미 멸실됐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원시적 일부 불능.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멸실이 되었다. 선의만 대금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부실 선대감에서 언제까지? 1년 내에.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1년. 악의는 없으니까 계약 한 날로부터 1년은 여기서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되죠.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게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는 분들은 3, 4월 달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부분을. 그때 설명 자세히 했으니까 오늘 암기하자. 전타선에선 악해도선에 일타대감선에선 부실선대감선 요것만 되어도 담보책임 70%가 해결된다 그랬어요. 제가. 70%가 문제가. 모자라는 조금 더 채웁니다. 내가 땅을 샀는데 저당권, 아니 지상권자가 있다. 전세권자가 있다. 등기된 임차권이 있다. 그래서 내가 땅을 사용을 못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목적물에 용익적 권리한 제한이 있는 거.
유역지를 샀는데 필요한 지역권이 없어. 뭐 이런 거. 땅을 제대로 사용 수익할 수가 없는 경우. 용익적 권리한 제한. 선의의 매수인에 한해서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역시 안날로부터 1년. 특히 여기에 해제는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이렇게 되죠. 뭐라고 나와요? 계약 목적 달성 여부를 묻지 않고 해제할 수도 이렇게 나오죠. X.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용선해손 이렇게 돼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샀거나 저당권 담보 가등기가 되어 있는 또는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샀는데 저당권이 실행되거나 가등기한 본등기가 됨으로써 내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이럴 때 출제 상환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선악 불문. 그래서 머리에 꼭 기억하자. 악의 매수인이 무슨 매수인이? 악의 매수인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담보책임. 악의 매수인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담보책임. 저당권 실행에 의한 담보책임. 됐지요? 왜와? 전타, 선해손, 악해, 도선해, 일타, 대감, 선해손, 부실, 선대감해손, 용선해손, 저당, 출해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매치만 여러분들이 시키시면 돼요. 문제와 지문하고 그 훈련만 하시면 돼요. 요약집은 읽지 마세요. 괜히 봤다가 머리만 아파. 기본서도 마찬가지고. 요것만 암기하자. 요것만. 올해 답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는 악의 매수인은 해지할 수 없다가 나오고요. 여기서는 마찬가지야. 악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청구할 수 없다가 나오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악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가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있다 없다가. 이거 갖고 푸는 거예요. 이게 안 외워져 있으면은 있는지 없는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걸 결정을 못 내려요. 분명히 있다니면 없단데. 그죠? 구별하세요. 164페이지 환매가 나왔습니다. 요 단독 문제로 나오면 꼭 맞춰야 됩니다. 환매. 매도인이 매각한 물건을 일정한 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되사오는 것. 이게 환매죠. 그러려면 박스 1번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특약이 있어야 된다. 그죠? 자, 환매권 반가를 1번 형성권, 반가를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전 등기, 동시에 환매권 등기. 그러면 환매권이 등기되어 있으니까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양도상속이 가능한 재산권. 환매 요건, 특약 시기,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대금은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하되 약정이 없으면 매매대금 더하기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 이렇게 되죠. 제일 중요한 게 환매기간이죠. 부동산 환매기간 5년 넘지 못하고 동산 환매기간 3년 넘지 못하고 넘으면 단축하고 기간 정한 이하자는 5년, 3년이 기간이고 한 번 정한 기간은 절대로 연장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겠죠. 양가로 4번 등기한 때는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 환매 실행. 어떻게 한다 그랬죠? 기간 내에 환매 의사를 표시해야 되죠. 플러스 대금 제공하라. 단순한 환매 의사 표시만으로는 부족하다. 환매 대금을 제공해라. 왜? 기간 내에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이렇게 돼 있더라. 환매 의사 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환매 대금을 제공하면서 환매하라. 5의 반가로 1번.
쭉 내려서 양가로 7번. 환매는 계약을 해제한 것과 비슷한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아까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요. 계약을 해제했을 때 매수인은 원물 돌려줘야 된다 그랬죠. 과실도 반환해요. 매수인은 계약이 해제됐을 때 매도인은 대금 돌려주죠. 이자 붙이잖아요. 이게 아까 해제의 기본적인 원상 회복이었었어요. 원물 돌려주고 과실 반환하라. 과실을 또 한자로. 매도인은 대금 돌려주고 받은 다음부터 이자를 붙여라. 그랬죠. 환매도 해제와 효과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특별한 규정을 하나 만들어놨다. 요 두 놈은 퉁친 걸로 본다. 이렇게. 과실과 이자는 뭐 한 걸로 본다? 상계한 걸로 본다. 아니, 저는 퉁친 걸로 본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상계한 걸로 본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까지 퉁친 걸로 본다. 상계한 걸로 본다. 따라 지금 반환할 필요가 없다. 네? 그것도 지문으로 간혹 등장합니다. 그래서 환매 효과 중에서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그 두 가지 확인하시면 돼요. 이런 걸 환매라 한다. 됐지요? 네, 매매까지 봤습니다. 교환하고 임대차는 또 좀 쉬었다가. 네.